자, 여기 칠판 보자. 이제 이상시인이라고 들어봤어? 이상? 원래는 소설가이기도 하고 시를 썼으니 시인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건축가이기도 합니다. 오래 못 살았어요. 1920년도에 태어나서 1937년에 사망했으니까 오래 못 살았죠. 그 짧은 삶은 살면서도 그 아주 문제적인 작품들을 많이 썼던 그런 이상 시인인데, 거울입니다. 거울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비추는 사물 이런 거겠죠, 그렇지? 비추는 사물, 나를 보게 하는 사물, 그러한 매개체 이런 건데, 아마 이게 이상 시인이 우리나라에선 최초로 이런 시를 썼을 겁니다. 한번 읽어볼게. 원래는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이렇게 읽어야 정상인데 일부러 띄어쓰기를 무시했지. 이렇게 일부러 띄어쓰기를 무시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자동기술법이라고 해요. 이거를 자동기술법. 이게 뭐를 의미하는 거냐? 원래 띄어쓰기라는 것은 우리가 왜 사용하지? 띄어쓰기라는 것은 의미 파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거울 속에는 끊고 소리가 끊고 없소. 그러면 거울 속이라는 공간, 그리고 소리라는 주어의 상태인 없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 띄어쓰기를 무시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의미 파악을 어렵게 해서, 이 자동기술법은 그래서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를 드러내는데 이상시인이 활용을 한 거죠. 근데 이 이상시인이 왜 이러한 기법을 사용해서 자기 분열적인 시를 썼느냐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것 또한 어쩔 수 없이 반영론적 측면으로 시대적 상황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현대인의 불안한 심리의 원인은 그 누가 봐도 불안했던, 그리고 살기 힘들었던 일제강점기의 현실을 불안한 심리로서 반영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의 일반적 형태인 그 기존의 시 형태를, 요거는 그래서 기존의 시 형태를 부정한 셈이 된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한 번도 하지 못했던 기법이기 때문에 얘는 또한 이거를 굉장히 실험적이다, 실험적 기법을 활용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내용을 한번 보자.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저렇게까지 조용한 세상은 참 없을 것이요. 이 거울,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 성의꽃 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 제목이 거울인데 그 제목이 시상에 제시됐다. 그것도 맨 처음에 제시됐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시어죠. 거울의 속성은 거울을 비췄을 때 그 대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매개체로서의 사물인데, 그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다라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울 속에는 소리가 없소.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서 소리를 내는지 안 내는지와는 상관없이 소리가 없다라는 것 자체가, 거울을 바라보는 나는 소리를 낼 수 있어. 그리고 거울은 나를 비추고 있지. 하지만 거울 속에는 내 소리가 반영되지 않아.
이해됐어? 거울을 봐. 거울을 보는 나는 소리를 낼 수가 있어. 근데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나는 똑같지만 네거티브로 돼 있죠. 나의 오른손이 거울에서는 왼손이 되는 거고, 실질적인 나의 왼손이 거울에서는 오른손이 되는 네거티브 형태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소리가 없다라는 것은 단절된 자의식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야. 뭐가? 거울이. 그런데 소리가 없다. 이런 내용이죠. 그냥 조용한 게 아니라 저렇게까지 소리가 없을까? 라는 식으로 해서 단절이 완전 단절을 얘기하는 거죠. 완전한 단절. 이 완전한 단절이라는 것은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단절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의식의 분열. 내가 있지만 내가 내는 소리가 거울 속에는 없더라, 이런 내용이죠. 자, 2연. 거울 속에도 내게 귀가 있어. 거울 속에도 나한테 내 거울에 비친 내 모습에 귀가 있죠. 근데 소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래서 나라는 것은 거울 속에 나라는 거, 이거 잘 보세요. 이 나는, 거울 속 나는 세모라고 할게요. 이렇게. 거울 속에 나에게도 귀가 있겠지. 근데 그 귀는 뭐냐면 내 말, 여기서의 나는 여기서의 나와 같은 나가 아니라는 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이 거울 속의 나와 거울 밖의 나를 구별해서 이해하는 게 이 작품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된다고요. 거울 밖에 내가 거울을 보니까 거울 속에 내가 비치겠지? 거울 밖에 나에게 귀가 있는 것처럼 거울 속에 나 또한 귀가 있는데, 거울 속에 나는 거울 밖에 나의 말을 못 듣는 귀란 말이죠. 그것을 딱 한 귀가 두 개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시 분열, 자아분열, 그리고 단절감. 여기서 얘기하는 딱하다라는 표현은요, 불쌍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를 불쌍하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단절은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내가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단절감은 의사소통의 단절이다 라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그렇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러면 거울 밖에 나는 무슨 손잡이야? 오른손잡이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요. 그러니까 나는 오른손잡이인데 거울 속에 나니까 얘 또한 세모죠. 거울 속에 나는 왼손잡이란 얘기는 거울 밖에 나는 오른손잡이라는 것이고요. 왼손잡이와 오른손잡이가 다르다는 것 또한 뭐를 의미하냐면 모습은 똑같은데 서로 주로 손을 쓰는 그 방향, 좌우가 서로 반대되는, 이것도 역시 자아분열이죠. 이것도 역시 자아분열을 의미하고요. 당연하죠. 내가 악수를 청해도 오른손으로 악수를 청하면 상대방은 어느 손으로 악수를 받아야 돼? 왜? 역시 오른손이죠. 우리 악수할 때 서로 오른손끼리 하잖아. 그치? 오른손끼리 악수를 하는 거잖아. 근데 내가 오른손을 내밀면 여기서 악수라는 것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악수도 중요한데 내라는 것은 뭐겠어요? 거울 안에 나야, 거울 밖에 나야. 거울 밖에 내가
야, 모습은 똑같은데 왜 방향이 다르냐? 왜 내 자아는 분열된 것이냐? 우리 화해하자. 화합하자. 우리 분열되지 말고 하나가 되자. 또 다른 나여. 이런 얘기야. 그래서 이거는 악수는 화해와 화합을 의미하는 제스처예요. 그런데 내가 오른손을 내미니까 거울 속에 나는 무슨 손을 내밀겠어요? 네거티브니까, 반대니까 왼손을 내밀겠죠. 그러니까 화해를 하려고 해도 화해를 할 줄 모르는 왼손잡이요. 그러니까 악수를 모르는, 화해와 화합을 모르는 왼손잡이라는 것을 통해서 뭐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자아 분열과 단절이 됐단 말이야. 1년도 봐봐. 완전한 단절, 자의식의 분열, 의사소통, 자아 분열, 단절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나는 극복을 해보려고 악수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른손을 내밀었더니, 화자는 거울 밖에 화자는 오른손잡이잖아. 오른손을 딱 내밀었더니 거울 속에 똑같이 생긴 내가 왼손을 내미는 거야. 잡히지도 않고. 그러니까 거울 밖에 내가, 거울 속에 나에게 화해와 화합을 의미하는 제스처를 보냈는데 그걸 할 줄 모르네, 거울 속에 나는요. 그러니까 이거는 화합과 화해조차 불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이것은 곧 뭐라고 해도 되겠어요? 이것은 곧 단절의 심화, 심화된 단절 현상,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여기선 또 살짝쿵 다른 얘기를 합니다. 봐봐. 거울 때문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만져보지를 못해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거울은 거울 밖의 화자와 거울 속의 화자를 분리하는 기능으로서 부정적인 거울입니다. 거울 때문에 거울 안에 나를 만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얘는 단절의 장치죠. 이 거울은 굳이 또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겠지? 어떻게? 거울이 아니었다면, 거울이 아니었던들 거울 밖에 있는 내가 어찌 어떻게 거울 속의 나를 만나보기만이라도 했겠소. 그러니까 거울을 통해서 거울 속의 화자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의 거울의 의미는 단절의 장치가 아니라 뭐예요? 연결 또는 매개해주는 매개의 장치가 되겠지. 그러면 거울 바깥의 나의 입장에서는 위에 있는 거울은 차단해주는 부정적 기능을 하지만 또 밑에 있는 거울의 의미는 또 연결해주는 매개체, 연결해주는 어떤 그런 사물로서의 기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몇 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총 1년, 2년, 3년. 우리가 지금 한 대가 4연, 그리고 5연과 6연으로 되어 있는데 이 4연에서는 이렇게 설명한 것으로 보아서 이거는 제목이자 핵심 소재인 거울의 이중적 속성을
알려주는 그러한 해당 연이 되겠다. 그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는 만남과 단절이다. 이중적 속성이라는 것은 만나게 해주기도 하고 또 차단 또는 단절하게 해주는 기능도 하더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지? 오연 볼까요? 1, 2, 3, 4, 오연.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소마는 거울 속에는 늘 내가 있어.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지만 거울 속에는 늘 거울 속에 내가 있어. 이거 역설법이죠. 왜요? 거울을 안 가졌다라는 것은 거울을 안 본다라는 거잖아. 그럼 거울에 자기 자신이 비치지 않았으니 당연히 없겠지. 하지만 거울을 보면 언제나 또 나랑 똑같이 생긴 내가 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거울 속에 나는 지금 거울을 안 가졌으니까 없는데도 거울 속에 내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지. 그러므로 역설법이 가능하죠. 잘은 모르지만 왜요? 외로된 사업에 골몰할게요. 내가 거울 속에 내가 뭘 하고 있는지는 난 잘 모르겠거든. 근데 어쨌든 뭔가 외로운 사업을 꿍꿍이 이렇게 골똘히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집중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다라고 내가 할게요라는 어떤 표현이야? 추측성 표현입니다. 왜 추측을 해? 왜 잘 몰라? 이유는 간단하죠. 거울 속에 나와 거울 밖에 내가 자아가 분열되어 있기 때문이니까요. 맞지? 맞죠? 응? 추측성 표현. 잘 몰라. 안다면 뭐 하고 있다라고 확실하게 단정지어 얘기할 수 있겠지. 자, 그런 겁니다. 마지막. 거울 속에 나는 참 거울 밖에 나와는 반대요만은 맞죠? 그러니까 반대라는 것은 상반된 두 자아를 얘기하는 거죠. 상반된 두 존재. 두 존재는 자아. 또 꽤 닮았어. 그러니까 역설이죠. 반대인데도 닮았다. 이것도 역시 역설이야. 우리 아까 최두석의 성의꽃도 역설 있었죠? 뭐가 있었어? 그래. 차가운 아름다움 있었지. 두 작품 다 역설법이 있다. 자, 나는 거울 속에 나를 걱정, 근심하고 진찰할 수가 없어서 굉장히 섭섭하오. 화자의 정서가 직접적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지? 근심하고 진찰하고자 한다라는 태도는 근심하고 진찰한다라는 이유는요. 거울 속 자아에 대한 관심인데 이 관심을 구체적으로 뭘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자아 분열로 인한 안타까움이 잘 드러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그렇지? 그렇죠? 거울의 속성으로 봤을 때 이게 극복이 되겠니? 이게 극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건 거울이 아닌 거지. 오케이. 좋습니다. 혹시 또 궁금한 사항 있을까? 괜찮아? 거울 문제는 좀 더 많이 했습니다. 어려워서. 그리고 단답형 문제도 조금 만들어 놨거든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꼼꼼하게 풀고 문제를 푼다라고 하기보다는 배운 내용을 내 것으로 소화한다라는 버전으로 한번 문제를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알겠지?
좋습니다.